네, 12월 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일파만파 이슈가 커지고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서 재판 중지로 내란 수계 윤석열 또다시 석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자, 취재 편의점 오늘도 꼼꼼히 여러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선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원개혁이 이게 사실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들의 역할일 것이고 그것은 많은 부분 국회에서 진행되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에 있었던 내란 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들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응원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혹여나 이 내란 전담 재판을 신속하게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그런 조치를 진행할 겁니다. 예. 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재판의 정지 등 조항에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원칙 조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서에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긴급성만 요건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긴급성 외에 이 내란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란 재판. 네, 사안이 중대한 거죠. 네, 그래서 사안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의 경우에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헌법입니다. 네. 헌법 84조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매우 바로 예, 바로 그냥 법이 아니라 국법, 헌법, 특히 그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헌법을 부정했을 때 또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하거나 침탈했을 때라는 헌법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중대하고 헌법 자체를 도전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만큼은 내란 외환죄에서만큼은 헌법이 규정하기를 불소추 특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소추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헌법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준다면 남용이 되는 것이겠죠. 네. 헌법을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려 놓고 헌법상의 권한은 다 이용하겠다 하면은 헌법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긴급성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명문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저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실제 내란 전담부 설치 입법 관련해서 법조계 안에서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이죠.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물론 간이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 절차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지연 또 재판 중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취재한 내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홍보수석의 PPT 설명이 있었고요. 관련된 현안 질문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줄짜리지만 상당히 큰 맥락을 담고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전날 MBN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한 단독 보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은 당청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고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 이렇게 전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수석이 에둘러 강조한 거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위헌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재판부 구성 등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오늘 열리는 정책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범여 민주진영 정치권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 특히 재판 중지 사태가 실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뜨겁게 논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위헌 판단 여부와 별개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판부는 물론이고 피고인 측이 헌재의 즉각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의 구속 취소와 같은 법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내란 수계 윤석열 등이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특히 국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규정된 바를 개정하면 된다라는 논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이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긴급 플러스 중대성을 포함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보신 대로 지난 3일입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재판의 정지 등 조항과 관련해서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이외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조항을 묻고 내란 사건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중대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성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입법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답변을 했죠.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조항을 개정해서 재판 중지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내란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또는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도중에 풀려날 리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 이 국회 법사위 범여권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은 영장 전담 법관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추천을 현재 헌재 사무처장 3인, 그러니까 3명을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3인, 3명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인, 이렇게 총 9인으로 추천위원이 구성되도록 통과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위헌 논란이 있는 헌재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위헌 심판을 제기하면 그 심판을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특검이 수사한 특별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내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또한 검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면 또 이 역시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이 자체로 위헌 시비에 말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추천위원들을 법학교수 등 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 안으로는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헌재 사무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그 교수회의, 그러니까 뭐 전국 로스쿨 교수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전국 법관회의라든가 아니면 전국 법학자 회의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교수단체로 추천하는 것을 돌리는, 이렇게 해서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수정 방안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위헌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겠다. 대통령실이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 인사위원회 모두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만 위헌이냐? 그렇다면 대법관 추천이나 법관 인사위원회도 위헌이겠네. 이런 논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재판부에 실제로 특검이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예컨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법률을 신청하면 심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당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게 법학계 또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저도 법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법조인, 법률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핵심은 재판 중지 상태로 내란 수계 윤석열 그리고 국정농단의 핵심 김건희 씨 등이 전부 석방되어서 재판이 중지되어서 이 하세월로 끌려가는 상황이 도래하면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 국회가 상당히 의견을, 집단지성의 힘을 좀 발현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민주당 정책의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면밀히 들여다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되고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꿈꿀 것이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하고 반드시 내란 일당을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꿈꾸는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결단코 허락될 수 없는 일이 바로 내란 외환 아니겠습니까?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하면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어깨를 고추 세우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사 절차,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다 일일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의 불차림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과의 문자 내용, 일종의 이제 인사청탁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논란의 폭풍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문진석 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차기 회장으로 홍성범 전 회장, 본부장을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같은 중대 동문 후배고 블라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관련해서 김 비서관은 문 수석에게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스란히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인사청탁이라니 도대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상당히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빠르게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인사조치에서 일단락 지었죠. 관련해서 그 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들 궁금했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남국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안에서 감찰이 실시가 되었고 그 결과 김남국 전 비서관은 두 사람에게 인사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진석 수석으로부터 누굽니까? 그 홍성범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았지만 전달하지 않고 네 형 하고 끝낸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또 이재명 대통령 모두 중앙대 선후배 사이인 걸로 알려져 있지요. 이 인맥을 이용해서 문 수석이 김 전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 수석의 이런 청탁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제 문 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 이후에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원내 수석이라는 직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전 비서관은 물러났는데 문 수석은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과의 말로 끝내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까? 인사청탁을 한 사람입니까?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둘 다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문진석 수석의 이런 인사청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실상 부실장으로 불려졌습니다. 퇴근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기숙하며 매주 금요일만 하루 퇴근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의 사직과 관련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매우 안타깝다. 그만큼 당국자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연히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벌 수 없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대통령실 내부에 흐르는 주된 기류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지난 6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이제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대전제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관계는 다 아시지만 남북 차원의 맥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국제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남북 관계는 남북 차원, 국제 차원을 같이 갖고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남북 차원에서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미북을 중시하고 하는 맥락에서 국제적 맥락 없이 남북 간만으로 움직이기는 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국제적인 맥락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한일 간에 한중 간에 진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걸 가지고 추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NS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운영체제 예컨대 차장급이 참석하는 이런 제도는 원래 이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말한 것처럼 김아무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런 경위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환율 문제는 뭐 관계장관 회의들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그 이해들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이제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지금 약간 최근에는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기업들 해외 이익을 국내로 좀 적정하게 환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우리 개인들의 해외 투자 부분에서 너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혹시 숨겨져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그 대외 투자와 관련된 국내 해외 그런 비중, 환율 아니고 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과제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 미국이나 해외 부분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차이, 그다음에 금리 격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해외로 많이 투자가 나가는데, 근데 보면 성장률은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환의 약세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연내 추미애 법사위 간판 내린다. 경기지사 출마위에서 사의 표명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또 추가로 취재해서 보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대통령 6개월 성과 기자 간담회에서 무려 5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면 인터뷰 아니냐라고 강훈식 실장이 취재에 편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웃음이 터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인터뷰 요청 많이 드렸는데 강훈식 실장 또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다 인터뷰가 성사가 안 됐습니다. 예, 연말 되기 전에 그 세 분 모두 인터뷰 성사가 안 돼서 저분들은 만났을 때 질문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5개씩 질문하는 경우가 어딨냐, 너무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것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역할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남북관계 NSC 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올해 우리가 외교적 성과가 상당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국정운영 긍정평가에서 제일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외교 분야입니다. 국내통 이재명 외교 너무 잘한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G7을 시작으로 해서 APEC 그리고 G20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외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관세 협상 잘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핵잠. 이건 보수에서 더 깜짝 놀라요. 보수 백날 말했지만 핵잠 수함 누가 추진해? 결국 민주당,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엄청난 박수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가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북한의 비협조가 제일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명년에는 그래도 남북관계에 상당한 진도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2026년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가 없기 때문인데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 맥락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한중 관계 회복, 그다음에 한일 관계 회복, 그리고 한미 동맹은 튼튼하게 여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 한중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실장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백조가 우아하게 위에 떠 있지만 밑에서는 발짓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 남북 관계가 이 백조의 비유하고 맞닥뜨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도 안보실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함께 사실은 이러했다라고 막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비보도가 전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성기 철거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 안 뿌리고 있죠. 우리가 안 뿌리니까 오물풍선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뿌려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 결국에는 전쟁까지 해서라도 윤석열 내란숙에 자기가 권력을 평생 권력을 거머쥐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쟁까지 획책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안 보내니까 북도 안 보내는 거예요. 거기도 민생하느라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 프로세스가 밝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북한의 태도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매우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봄 좋아지지 않을까? 그건 기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쉽지 않다. 내년에도 더 강경 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내년 당대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매우 암울하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축소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선을 긋고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연합훈련의
경우를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도 밝혔습니다. NSC 관련해서도 누가 말한 것처럼 김아무개, 여기서 말하는 김아무개는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얘기한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차장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봤던 것은 최근에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그러한데요.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원화 약세에 배팅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환율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부분, 또한 개인의 해외 투자의 위험이나 과도한 손실이 없는지 점검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민주권정부 6개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덤과도 같았던 폐허를 딛고 일어선 2기 시민혁명 정부입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볼펜 한 자루도 없었던 분들이 다시 나라를 똑바로 일으키고자 달려온 6개월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생중계한 것은 그동안 없었던 수많은 민주정부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최초의 실험입니다. 매우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공직 비위와 관련해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까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제도 혁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많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믿어주시면 반드시 그에 보답하겠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을 가슴에 담으며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